너무 귀한 분이 누추한 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사실 이제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서 부모 교육 되게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단지 양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발도르프는 그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냥 양육을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의 양육을 그 부모됨으로써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모가 자기 내면이 성장하고 자기가 성숙해지고 관계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고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거가 사실 저의 성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배움 한 스푼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성함은 박창현 연구위원님이시고요. 현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님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배움 한 스푼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인사 네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되게 네네. 생소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네네. 연구위원이 뭐지? 두 번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육아정책연구소는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이제 취약전 영유아를 위한 이제 교육보육 정책들을 좀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표준보육과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정책에 어떤 뭐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정책을 제공하기도 하는 그런 연구소고요. 네. 연구위원은 그냥 박사를 받고 한 5년 이상 있으면 연구위원이 됩니다. 와. 그러면은 박사 과정을 어디에서 하셨나요? 네, 박사는 뭐 한국의 유아교육이 있는 대학원에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여기 육아정책연구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약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네. 정부 산하 기관인가요, 여기가? 네네네. 그러면은 정부 국무총리실 산하. 네. 국무총리실 산하. 네네. 너무 귀한 분이 누추한 것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어떤 분야의 정책 연구를 주로 하고 계실까요? 뭐 저는 지금 이제 뭐 유보통합 연구라든지 저희 연구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제도에 관한 거, 또 뭐 장애 영유아 정책, 그 통일 연구에 대한 것도 있었고, 뭐 디지털, 뭐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 뭐 그다음 그런 뭐 그린 정책에 대한 거, 뭐 이런 연구들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아에 관련된 정책 관련된 거는 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영유아,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영이세 이제 가정 보육에 대한 뭐 그런 뭐 영아 중심의 뭐 보육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누리과정 보면서 네네. 이거 발도르프인데? 그냥 이 네네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연구위원님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누리과정이 중요시하는 그 요소를 네네.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리과정 하면 부모님들이 뭐 모두 다 누리과정을 하는데 우리 뭐 거기는 뭐 교육해요? 뭐 특성화, 뭐 발레,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 누리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과정이 사실은 원래는 누리과정이 생기기 전에는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또 어린이집 보육과정이 나눠져 있었고 맞아요. 사실 더 커리큘럼적으로는 이제 교육 쪽이다 보니까 유치원 교육과정은 1969년도부터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교육과정이 탄탄하게 지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발전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놀이 중심이고 유아 중심으로 가는 거. 근데 거기에 알맞게 교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리 과정이 사실 발도르프나 몬테소리 모든 것들이 그 철학을 들어가면 결국에 아이 중심으로 보고 놀이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철학에 있어서는 다 보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그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또 발도르프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고요. 사실 우리 유치원도 독일의 프레벨 유치원이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 유치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은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그 철학은 똑같은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고 지금 사실 우리가 유아교육과 보육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는 성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우리가 더 아이 중심으로 질 높게 맞아요. 해보겠다 그런 마음에 이제 교육적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그런 교육적 본질이나 철학을 강조했던 발도르프가 더 감동을 주는 다시 재방문을 해보니까 더 네. 우리한테 뭐 감동을 주는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더욱더. 그러면은 연구위원님이 네네. 정말 그 글로벌하게 네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연구위원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발도르프 교육의 강점 그리고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발도르프 교육은 뭐 제가 뭐 학부 때 유아교육 학부 때 또 뭐 발도르프 교육 당연히 배웠고 거기에 대한 교육 원리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뭐 가장 기본으로 배웠었지만은 네. 지금 시대에서 더 주목받는 저는 영성적인 차원에서 사실 궁금해서 접근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영성 교육이 지금 인성을 더 넘어서 영성적인 사실 아이들 마음이 뻥 뚫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종교를 떠나서 사실은 그런 지점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럼 교육을 어디서 봐야 될까 해서 이제 그 영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 발도르프를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지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존재를 몸, 마음, 정신 이렇게 이제 전인적인 존재로 보면서 맞습니다. 이제 이 세 차원의 균형을 잡는 발달을 굉장히 교육의 목표로 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일종의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전제 속에서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그냥 뭐 단순한 교수법이나 네. 아니면 교육 방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 전체를 다루는 그 인간학적인 접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맞아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일종의 회귀와 다시 성찰은 네. 굉장히 교육적으로 큰 의미를 준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사실 유아교육의 장점들은 정말 책에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우리 네. 옛날에 다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이거를 들여다보면 다시 감동을 받아요. 아, 저희가. 감동 그 자체다. 네, 왜냐면 옛날에 배웠는데 우리 왜 뭐 하고 있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해주게 되는데 저도 기관을 방문하면서 그걸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듬과 반복의 교육학, 뭐 그다음에 감각의 통합적인 발달. 그래서 특히 지금은 굉장히 막 그 스크린에 아이들이 물들어 있고 맞아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막 인지나 언어 쪽에 너무 강조가 돼 있는데 네. 사실 발도르프 촉각이라든지 막 고유 감각이나 그쵸. 촉이 어떤 감각들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고 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뭐 감각이나 신체와 정서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인지가 통합적으로 아이들한테 배움의 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교육들이 네. 진짜 앞으로 미래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스크린을 접하기보다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좀 덜 접하게 함으로써 약간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은 비언어적인 교육 환경의 중요성이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발도르프 환경을 가면 굉장히 어떤 환경이냐면은 색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빛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 공간 구성이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곳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이들이 과잉 자극을 받는데 빠르고. 고요함, 네. 그다음에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아이들의 미적인 부분들이 사실 발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곳 속에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느리고 그 따뜻한 감각을 주고 네. 아이 좀 천천히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내면 어떤 상상력을 이렇게 막 촉진해주고 네. 자기가 내적인 욕구들을 막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감을 줘요. 그 환경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정책적 접근은 어떨까요? 이제 사실 이제 발도르프 교육 철학에서 부모 교육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거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부모가 단지 양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도 성장하는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은 부모가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도르프는 그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 부모가 그냥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의 양육을 그 부모됨으로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부모가
자기 내면이 성장하고 자기가 성숙해지고 관계적인 감수성을 회복하고 저도 사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고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사실 저의 성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같이 성장해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를 돌보면서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저의 상처, 나의 불안, 나의 정체성을 아이를 키우면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쵸. 그거를 키우면서 이제 그래서 부모 교육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보다는 이 부모 교육은 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싶지 그런 걸 지지받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사실은 그 발도르프에 가면 직접 손으로 목공도 하고 그쵸. 막 만들잖아요, 인형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른들 부모들도 이게 굉장히 디지털이나 이런 문화 속에 굉장히 찌들어 있고 되게 필요한데 사실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느리게 산책하고 아니면 그 발도르프 공간에 갔을 때 빛, 소리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색 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자기가 자기 감각을 부모도 회복하는 거고 거기에 감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랑 아이가 같이 변해간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의 어떤 유대감 속에서 그 감각적인 생활이 회복되는 거. 이런 지점도 되게 그 발도르프 부모 교육이 되게 좋다. 저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도르프 철학이 사실 이제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배워가고 살아서 움직이는 부모, 약간 비커밍 되는 부모들인데 네. 그 부모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감수성을 조율하고 또 거기서 자기답게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발도르프 부모 교육은 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저희 아이가 내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의 다른 객체, 인격체래요. 그렇죠. 그거를 저는 발도르프에서 배워서 너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수아를 따로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나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위원님이 봤을 때 발도르프 너무 안 알려져 있고 맞아요. 저는 이 배움 한 스푼을 개설한 이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계를 뚫고자 해서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발도르프 교육만한 게 없습니다. 제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서거든요. 연구위원님이 봤을 때 발도르프 교육의 한계점은 무엇이가 있을까요? 대단하신 어머니이신 거예요, 일단은. 사랑합니다. 왜냐면 그런 거를 알리고 싶으신 거, 좋은 교육을 알리고 싶은 거,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교육자라고 보여지고요. 좀 알려지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점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발도르프 교육이 사실 그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생명적인 감수성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편적으로 유아교육 담론에 다 들어가 있지만 이제 발도르프 교육 자체로만 본다면은 약간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발도르프 교육을 해. 그럼 이게 이건 진짜 발도르프야? 아니면 가짜 발도르프야? 발도르프답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이 발도르프의 이제 확장성과 보편성의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이제 이게 대한교육 시스템 속에서 좀 머무를 수밖에 초중등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사실 이제 토론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찌 보면 좀 새로운 창조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게 발도르프가 첫 번째는 이제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철학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철학. 이 철학에 기반한 사실 뭐 발도르프식 특정 교구를 사용하거나 뭐 이야기 구성을 하거나 뭐 이런 지점들의 문제보다는 이 철학을 중심으로 학교 운영도 되고 그다음에 이 철학을 중심으로 교사 양성을 하는 부분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보편성의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게
K 발도르프 유아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한국적으로 굉장히 잘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잘 되어 있지만 이제 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따로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이제 현대 사회와의 접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발도르프는 디지털 기술 도입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아예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감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걸 키워주는 부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이게 그 상상력이나 자생적인 발달 굉장히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만 또 집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이미 사회 문화적인 맥락 자체가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상적으로 흐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약간 발도르프적 디지털 감수성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도 막 나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 굉장히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하는데 이게 꼭 스크린을 보고 일방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 기기를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다루는 문제점들, 네. 기술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뭐 거기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그거를 유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그 역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여러 나라들도 보면은 네. 영유아기 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 교육 같은 것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약간 이게 현대 사회와의 접점, 그러니까 정말 발도르프를 좋아하는 사람만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이제 평가 인증, 어린이집의 평가 인증이나 네. 이런 부분에 좀 부딪히는 지점들이 그쵸. 있는데 지금 조금 변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발도르프의 그 평가의 그 인증의 기준은 조금 달라야 되는 지점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발도르프 하면 막 등급으로 막 뒤받고 막 찌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되게 좋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지점들이 여전히 있고 이제 발도르프를 인증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인증이라는 게 진짜 발도르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진짜 발도르프가 뭐냐? 독일식이냐? 근데 사실은 K 발도르프가 오히려 아이한테 더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중국 발도르프, 유아교육 발도르프도 제가 봤는데 네. 거긴 중국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건 그 아이들한테 맞게 해야 하는 것이 진짜 정답이거든요. 아마 슈타이너가 지금 이제 그걸 본다면 네. 그렇게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새로 거듭나야 될 지금 이제 발도르프 유아교육 100주년이잖아요. 네. 진짜 100주년에서 새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걸 확장하고 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약간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도르프의 이제 이런 교구 교재들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비싸고 발도르프가 좀 고급처럼 네. 해서 약간 계층이 맞아요. 이제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약간 선택한다. 중산층? 아니요, 중산층 부모이신가요? 개미. 중산층 부모님들 네, 사이에 선택 가능한 네. 요소다. 막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발도르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막 녹아 있어서 그게 발도르프다 아니다라고 인식 안 될 만큼 다 이미 퍼져 있긴 한데 네. 진짜 발도르프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하려면 약간 고비용의 교육비가 들어간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거나 교사 양성기관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좀 재생산해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이게 이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대안 교육으로서 너무 고급진 교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지 않겠나. 이게 오히려 보편화돼서 오히려 더 다양한 아이들이 이 발도르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네. 다문화적인 뭐 장애 아이들이 치유적으로 또 접근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만약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발도르프가 더 인공지능 시대에 이 발도르프가 더 교육적 본질을 더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슈타이너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의 교육적 이상을 더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발도르프 교육을 제가 알리고자 네. 개설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정말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 네네. 희망이 네, 뭐 보입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연구위원님 오늘 저에게 정말 커다란 배움 한 스푼을 듬뿍 안겨다 주셨는데 네. 저희 배움 한 스푼 나오신 소감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것도 돌아보고 네. 사실 인간의 교육이 뭐냐
그다음에 이제 본질적인 게 뭐냐, 이게 좀 성찰하는 기회가 좀 됐었고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어떤 교육이든 간에 만남인 거거든요. 시작은. 근데 그렇죠. 사실 발도르프를 다시 만났고 아. 또 거기에서의 연결성 속에서 음. 어머니도 만나게 됐고 베이만 스푼도 만난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이만 스푼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울림이 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연구위원님에게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 연구위원님이 대댓글 바쁘시지만 언젠간 달아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에게도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배우만 스푼은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발도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에 다니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분들, 기타 분들 만약에 저도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열려져 있으니까요. 댓글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